중국산 하면 요즘에 이미지가 한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도저히 못 쓰겠다 싶은 물건들이 있죠. 태무산 같은 거. 반면에 가격 생각하면 괜찮은데 싶은 것도 있고, 가격을 떠나서 진짜 그냥 좋은 것도 있고, 저점은 여전히 낮습니다. 근데 고점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런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 그 전에 산업계에서 느끼는 중국의 기술 발전이 정말 위협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랑은 별개로 중국의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긴 합니다. 내수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근데 내수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를 염가에 수출을 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의 위기를 번지고 있거든요. 즉 중국의 기술이 좋아지면서도 우리한테 안 좋고,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도 우리한테 안 좋고, 골치가 아프죠. 사실 중국이 오랫동안 우리 역사라든가 문화를 도둑질하는 게 시도가 있었죠. 사드 사태 당시에는 이렇게 한한장 때리기도 했고, 미세먼지 건너오는 것도 조금 거슬리고, 중국인들 에티켓 없는 것도 눈살 조금 찌푸려지고, 입상짓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기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랑은 별개로 이런 복합적인 중국발 위기를 무시를 하다가 나라가 진짜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진짜 많아지고 있죠. 이 중국의 기술력을 좀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시킨 게 특허 수랑 논문 인용수 같은 건데, 특허 출원 수가 지금 전 세계 1등입니다. 엄청 최근 일도 아니고 무려 7년 연속 1등을 했대요. 물론 특허라는 게 양보다는 질이라서 요거 갖고 기술력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양적으로나마 1등을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논문 쪽에서도 성과가 좋은 게, 요거는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통 논문 인용수가 많을수록 그 논문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 논문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는가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인용수로 미국을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논문 같은 딱딱한 수치보다 중요한 거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협인데, 제일 먼저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보면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기업별로 봐도 중국의 CATL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 밑에 2등도 중국의 BYD가 차지하고 있죠. BYD가 전기차 회사인데 배터리도 같이 합니다. 3등부터는 우리 한국 기업이 나오긴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등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3사를 다 합치면은 국가 단위로도 우리가 중국에 이어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중국이 선점을 했어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원계고 하나는 LFP라는 방식이 있대요. 그 3원계는 니켈, 코발트, 망간처럼 그 세 가지 금속을 써가지고 3원계라고 하고, 이게 회기 금속을 써가지고 비싼 게 단점인데, 비싼 만큼 이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고성능 차에 잘 맞고,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한국은 참 똑똑하게도 어차피 저가로 가봐야 생존 가능성이 없으니까 프리미엄으로 간다고 3원계 집중을 많이 했어요. 반대로 중국은 LFP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게 싸기는 한데 성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업계에서는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프리미엄 전략이 괜찮은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죠. 근데 문제는 이 중국산 LFP가 싸도 너무 싼 거야. 좋은 전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기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안 쓰면 바보가 될 정도였어요. 심지어 중국이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성능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안 쓸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의 제일 큰 문제가 안전 문제인데, 이 LFP 같은 경우는 3원계보다 안전성까지 좋거든요. 심지어 방전이 반복이 돼도 성능 저하가 적어가지고 배터리 수명까지 좋았어요. 물론 방식 자체가 좋은 거지 이걸 또 중국이 만들기 때문에 진짜 안전하고 수명이 긴 건지는 조금 의심이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 LFP 방식이 업계 표준이 돼버렸습니다. 3원계 파던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 LFP를 했어도 문제인 게, 어차피 중국만큼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갔으면 또 이것들이 힘들었을 거야. 야, 그래도 우리가 기술은 앞서고 있잖아, 가성비는 중국에 주고 프리미엄 먹으면 되잖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미 기술적으로도 중국을 이기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모든 그 자원과 역량의 총량이 우리 한국이랑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중국이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요거 원료가 사실상 소금이에요. 이게 진짜 된다 그러면은 광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염전만 있으면 돼. 신한 염전이 미래 기술 먹거리 산업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공급만 문제 없죠. 값도 싸죠. 심지어 폭발 위험도 적어요. 지금 이게 뭐 연구 단계에서 설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연말에 CATL에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아직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소형차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면이 짧아가지고 생략은 하겠지만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기차, AI, 로봇, 반도체, 양자, 바이오 쪽에서도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내수가 지금 박살이 났잖아요. 수출을 조금 하려고 해도 중국산 거 안 산다고 막 규제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BYD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첨단 산업에서도 중국이 앞선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 산업은 얼마나 지금 지옥 같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에서는 문제가 진짜 많죠.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에요. 전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철강 소비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혼자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철강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았죠. 집이고 공장이고 빌딩이고 뭐 엄청 올리고, 도로에 철도에 다리 놓고 인프라 엄청 만들고,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
수업에서도 이게 철강 엄청 갖다 쓰고, 근데 이제는 이런 양적 발전이 끝났죠. 공장들은 탈중국하고 인프라는 깔 거 다 깔았고, 이렇게 철강 소비의 절반 이상이 건설에 들어가는데 지금 부동산 침체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철강을 쓸 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철강을 만들어가지고 쌓아놨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철강을 써왔는데 이걸 지금 안 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철강이 재고로 쌓였다는 거예요. 공급 과잉이 발생한 거죠. 이 내수가 소화를 못한 재고는 결국 토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뱉어내게 되는데 염가로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재고로 테트리스를 할 바에는 창고 정리 대방출,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시장에 중국산 철강이 염가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오죽 싸면은 원가보다 싸대요. 한국에서 철강석을 수입하는 돈보다 중국산 철강을 사는 게 더 싼 거야. 철강을 쓰는 기업들은요, 중국산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각국의 철강을 파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린 거죠. 가격 경쟁이 아예 안 되니까 철강석보다 싸게 파는 거를 무슨 수로 이길 거야. 자기들 거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고요, 공장 문 닫고 직원들 대량 해고하고, 실적 악화에 적자에 파산은 기본이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데 보면은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전 세계 똥을 뿌리고 있는 중국의 철강 회사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거의 손해보고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도 회사 엄청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강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 게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들이붓고 있거든요. 진지게 죽어서 시체가 됐어야 될 애들을 좀비로 이렇게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도 중국 기업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철강 회사들은 못 버티고 다 죽고 중국의 철강 회사만 남게 되고 승자 독식으로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중국산 수입을 규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사주면 뭐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중국산 사주고 있는데 얘네한테 우리가 수출을 못하는 거야. 우리 게 안 팔립니다. 특히 중국이 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제3국으로 수출을 많이 한대요. 보통 여기는 어차피 자금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켜야 되는 철강 산업이 없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싼 거 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정치 외교적으로 뭐 서방 세계랑 이렇게 가깝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다시피 우리가 계속 중국의 추월을 당하고 점점 이기는 게 버거워지는 게, 중저가 쪽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되고 프리미엄 쪽도 기술력 차이가 좁혀지거나 추월당하거나 원래 중국이 앞서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일단은 가격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게,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싸게 팔 수 있냐면은 국산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미국이 각종 공급망에서 이렇게 중국을 배제한 뒤로 중국이 이게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를 엄청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만들어 보자 뭐 해서 반도체도 만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이 상당히 이게 먹을 만한 죽이 됐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자금률이 굉장히 높죠. 전 세계 휘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정제 쪽은 거의 뭐 독과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자재가 나한테 있어도 그 정제하려면 중국에 맡겨야 된대요. 2차 전지나 태양광 쪽에서도 원재료 장악의 수준이 상당하다고 하고, 오래전부터 뭐 1대1로다 뭐다 해가지고 제3국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킨 다음에 광산 채굴권 같은 거를 많이 따내지 않았습니까? 남의 자원 탐내고 다닌 게 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덕분에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게 또 가격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엔 또 엄청난 양의 인구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원체 규모가 커가지고 아직은 일할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인건비가 저렴하고요. 또 보통 노동권이 이렇게 크면은 간접 비용이 커지는데, 휴가도 많이 줘야 되고 노조도 생기고 수당도 엄청 줘야 되고 사회보험에 복지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인건비고 비용인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동권이 열악하죠. 실질 인건비가 훨씬 쌉니다. 생산직도 아니고 박사급 연구직을 3교대를 돌린대요. R&D를 24시간 하는데 이거 따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또 정부의 지원 능력도 상당하고요. 막대한 보조금에 세제 혜택을 주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가격을 떠나가지고 기술로도 뒤처지기 시작하는 게, 저렴한 인력만 많은 게 아니고 고급 인재가 또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대생 배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중국이고요. 물론 이 중에 많은 인재가 미국 같은 곳으로 유출이 되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 인재까지 중국에 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가지고 인재 경쟁력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연봉도 엄청 주고, 그리고 R&D 투자가 엄청 되고 있죠. 지금 중국도 경기가 개 박살이 났다고 하는데 와중에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고 이거를 늘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수만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내수 단계에서 이미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을 넘지 않아도 내수 시장을 미리 돌려보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 덕분에 기술 발전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내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게 실험실인 거죠. 정부의 지원 방식도 기술 발전에 유리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장기간 일관되게 지속이 되거든요. 중국은 정권이 안 바뀌죠. 정책이 바뀔 일이 없어요. 10년짜리 장기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을 합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하는 분야가 되게 많은데 체급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나라가 가진 모든 역량을 쥐어 짜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 10년, 20년은 정치권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진영을 막론하고 그 역할을 잘 못해준 것 같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